부회장이 20년 만에 대한항공 대표이사직을 잃게 됐습니다. 2대 주주인 국민연금이 반대표를 던진 게 결정적이었는데 주주들의 결정으로 대기업 총수의 경영권이 박탈된 첫 사례입니다.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에서 자료 제출 문제와 답변 태도를 놓고 야당 의원들과 설전해버렸습니다. 제가 윤한홍 의원님 전립선 안 수술하셨습니까?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떻게 느끼시겠습니까? 그거하고 다르죠. 박 후보자는 또 당시 황교안 법무장관에게 김학의 동영상의 존재를 알려주며 차관 임명을 말렸다고 말했습니다. 김한솔 보호단체인 자유조선이 스페인 북한 대사관 습격 사건의 배후가 자신들이며 FBI에 정보를 공유했다고 했습니다. 스페인 수사당국은 습격자 명단을 공개하면서 멕시코 국적의 북한 인권운동가 아드리안 홍창이 사건을 주도했다고 밝혔습니다. 경기도 용인의 한 대형 쇼핑몰 신축 공사장에서 불이 나 10여 명이 다치고 수십 명이 긴급 대피했습니다. KT 채용 비리 혐의를 받고 있는 서유열 전 사장이 오늘 오후 구속됐습니다. 검찰은 2012년 공개 채용에서 9건의 부정 채용을 확인했는데 조만간 이석재 전 KT 회장도 소환될 전망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9의 신동욱입니다. 오늘 대한항공의 주주총회가 열렸는데 조양호 회장이 이사로 선임되지 못했습니다. 대한항공 주식 11.54%를 가진 2대 주주 국민연금이 조 회장의 연임을 반대한 것이 결정적인 이유였습니다. 이로써 조 회장은 1999년부터 맡아오던 대한항공 대표이사직에서 물러나면서 사실상 경영권을 박탈당했습니다. 국민연금이 주주들의 이익을 대신해서 기업의 의사결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첫 사례지만 혹시 이 결정에 정부의 입김이 작용한 것 아니냐는 우려가 동시에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대한항공 오늘 주주총회 장면부터 보시겠습니다. 지선호 기자입니다. 대한항공 주주총회는 시작부터 시끄러웠습니다. 시민단체 출신 야당 국회의원이 마이크를 잡자 총수 일가의 사익 편챙이 그리고 대한항공이 한진 칼과 분할하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쪽에서 항의가 터져나옵니다. 조양호 회장이 50억 원이 넘는 것을 받는 문제 그리고 퇴직금 넘는 예상 퇴직금을 받는 조양호 회장의 연임을 지지하는 소액 주주들과 반대하는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번갈아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회사의 조직을 이용을 해서 다른 분들한테도 일수를 하고 바랍니다. 그 물품이 큰 부분에 대해서는 회사가 관세를 대신 납부하도록. 그런 비방이나 이런 거는 주주총회 안건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사전에 위임된 의결권만으로도 정족수를 채워 현장 투표는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결과는 찬성 64.1%, 반대 35.9%. 조 회장은 결국 사내이사 연임에 필요한 3분의 2 지분 확보에 실패했습니다. 11.56% 주식을 보유한 국민연금이 반대표를 던졌고 외국인과 일부 개인 주주가 합세했습니다. 조양호 회장은 지난 1999년 대한항공 대표이사가 된 지 20년 만에 물러나게 됐습니다. 다만 조 회장은 지주회사 한진칼의 최대 주주여서 대한항공에 대한 영향력을 완전히 잃지는 않을 전망입니다. TV조선 지선호입니다. 예, 이번 경우처럼 국민연금이 주주들의 이익을 대신해서 기업 경영에 개입하는 걸 스튜어드십 코드라고 하죠. 이 제도는 장점이 많습니다만 그 전제는 의사결정 과정이 매우 공정하고 투명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국민연금이 조양호 회장 이사 선임의 반대를 결정한 절차를 두고 논란이 있습니다. 보도에 김자민 기자입니다. 국민연금 수탁자 책임 전문위원회는 어제 오후까지도 대한항공 주총 안건에 대한 입장을 정하지 못했습니다. 반대 4명, 기권 4명이 팽팽히 맞선 겁니다. 그러자 갑자기 전원회의가 결정됐고 급히 호출된 다른 분과위원 5명 중 3명은 오지 못했습니다. 노조와 시민단체 추천위원 2명만 회의장에 나타났고 모두 반대표를 던졌습니다. 수탁자 책임위원 자격도 논란입니다. 대한항공 주식 한 주를 보유한 민주노총 추천위원은 이해상충 문제로 표결에서 빠졌지만 소액 주주 50만 주를 대리 행사하는 참여연대의 간부는 반대표를 던졌습니다. 다른 위원들이 강하게 이의를 제기했지만 본인이 끝까지 자격이 있다며 표결에 참여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스튜어드 코드십 도입 원년인 올해 국민연금이 유일하게 주총 결과에 영향력을 발휘한 게 대한항공 사례였습니다. 대기업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할 텐데 의결권이 지니는 그 권한만큼이나 기업의 경영에 대한 책임도 뒤따라야 되는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국민연금은 원칙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했다는 원론적 입장만 밝혔습니다. TV조선 김자민입니다. 진보 성향의 시민단체, 노동단체들은 재벌 총수 일가의 전횡으로부터 주주 가치를 지킬 수 있는 계기가 됐다며 이번 결정을 환영했습니다. 하지만 전경련은 연금 사회주의가 우려된다고 했고 경총은 여론에 휩쓸린 결정이라는 입장을 냈습니다. 박상현 기자가 이번 결정에 대한 각계 반응을 취재했습니다. 주주총회 직후 대한항공 주가는 4.5%가량 급등했습니다. 시민단체와 노동단체들은 조양호 회장 연임 저지가 주주가치 회복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회사에 손해를 입힌 행위에 대해서 책임을 묻는 그런 것이 이루어진 첫 번째 사례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정부도 긍정적인 평가를 내놨습니다. 기관 투자가가 스튜어디십 코드를 도입하고 이행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 긍정적인 면을 이번에 잘 보여줬다고 생각합니다. 반면 재계에선 반발과 우려가 터져나왔습니다. 정경련은 연금 사회주의 우려가 있다며 강한 유감을 표했습니다. 경총도 여론에 휩쓸린 결정이란 의심을 지울 수 없다며 무죄 추정 원칙에도 반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여야 입장도 갈렸습니다. 투자자의 반응, 국민의 반응은 긍정적으로 그 반응을 나타내고 있고 도덕적 기준으로 이 사람들 경영권을 뺏었다고 생각하는데 이거 정말 자본주의 내지 시장경제 원리에 직접적으로 침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국민연금의 견제가 정도 경영에 도움이 될 거란 전망도 있지만 경영권 방어를 위해 경영자들이 지분 늘리기에 몰두하게 되면서 결국 기업 활동 위축으로 이어질 것이란 분석도 나옵니다. TV조선 박상현입니다. 예, 지금부터는 이 3명의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있었던 일들을 집중적으로 보도해드리겠습니다.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에서는 자료 제출 문제로 여야 간의 고성과 삿대질이 오가면서 시작이 늦어졌고 박 후보자는 야당의 공격에 사과와 유감 표명 대신 맞대응으로 나섰습니다. 특히 박 후보자가 특혜 진료를 받았다는 의혹 제기를 두고 대단히 감정적인 공방이 오가기도 했는데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박 후보자가 불성실한 답변 태도로 청문회를 농락하고 있다며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윤태윤 기자가 자세히 보도합니다. 야당은 박영선 중기부 장관 후보자의 과거 자료 제출 요구 영상을 틀었습니다. 본인에 관한 서류를 못 내는 것을 양해해달라. 그러려면 청문회 뭐하러 합니까? 청문위원으로 여기 앉아있을 때 하고 후보자로 거기 앉았을 때 하고 말과 행동이 다른다면 그건 이중성이죠. 1시간 30분 동안 줄곧 자료 제출 요구가 이어졌지만 박 후보자는 단호하게 거부했습니다. 후보자는 제출 의무가 있는 겁니다. 개인적인 그 신상과 관련된 부분들이 너무 지나치게 많기 때문에 이 열흘이 지나서 제출했어요. 이게 뭡니까 도대체? 이현주 의원님께 보내는 이메일에 그 이메일 주소에 오타가 있어서 서로 말을 자르며 고성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본 의원이 이 의사진행 발언하는 순간에 같이 얘기하시면 의사진행 발언 어떻게 하십니까? 가만히 계세요. 뭐하니까 이게? 좀 조용히 하세요. 지금 의사 동물이 뭐예요, 동물이? 누가 소리를 질렀어요, 먼저? 아들의 비싼 학비를 따져 묻자 허점을 이용해 핵심을 피해가기도 합니다. 한국 학교에 넣었지만 적응을 잘 못해서 외국인 학교에 보냈다고 인터뷰 기사가 나와 있습니다. 토끼반에 다녔다는 여기 이 증명이 있습니다. 박 후보자는 질의의원에게 역공을 펼치기도 했습니다. 특혜 진료를 받았느냐는 제가 질의를 했고 제가 윤한홍 의원님 전립선 안 수술하셨습니까?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떻게 느끼시겠습니까? 한국당 의원들은 박 후보자가 청문회를 농락한다며 저녁부터 청문회 참여를 거부했습니다. TV조선 윤태윤입니다. 박영선 후보자는 오늘 청문회에서 지난 2013년 국회 법사위원장으로 있으면서 당시 황교안 법무장관에게
이른바 김학의 동영상의 존재를 알리며 차관 임명을 말렸다고 주장했습니다. 황교안 대표는 그러나 그런 CD를 본 적이 없다며 터무니없는 얘기라고 일축했습니다. 보도에 홍혜영 기자입니다.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는 법사위원장 시절인 지난 2013년 국회에 찾아온 당시 황교안 법무부 장관에게 김학의 전 차관의 이른바 별장 성폭력 의혹이 담긴 동영상 CD를 보여줬다고 했습니다. 황교안 법무장관님께 이것은 제가 동영상을 봤는데 몹시 심각하기 때문에 이분이 차관으로 임명되면 이거는 문제가 굉장히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김 전 차관의 임명을 말렸지만 임명을 강행했다는 주장입니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CD를 본 기억이 없다며 검증 과정에는 문제가 없다고 들었다고 반박했습니다. CD를 봤다든지 법사위원장실에서 그런 자리도 아니고 그런 일도 없어요.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국회에 출석해 특별수사단을 꾸려 수사하겠다고 했지만 자유한국당은 특검 수사 도입을 주장했습니다. 최순실 특검의 특검보였던 변호사의 연루 의혹과 공직기강 비서관이었던 민주당 조응천 의원을 수사 대상에 포함시키라고 요구했습니다. 민주당은 김학의 사건의 공소시효가 임박했다는 점을 강조하며 신속한 수사가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TV조선 홍혜영입니다. 카이스트 교수 출신인 조동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선 미국에 유학 중인 아들 문제가 집중적으로 제기됐습니다. 특히 국가연구비로 두 아들이 유학 중인 미국의 특정 지역에 여러 차례 출장을 다녀왔다는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서주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야당 의원들은 조동호 후보자가 국가연구비를 받아서 간 미국 출장 일정과 동선이 아들들의 입학, 졸업식과 매번 일치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후보자가 그 해외 출장을 간 곳이 그 자녀들의 그 장남과 차남이 그 유학한 곳에 아주 일치하고 있어요. 동행한 부인의 비용까지 연구비로 충당했다는 의혹도 나왔습니다. 졸업식에 참석한 적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아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들 유학비로 매년 1억 원을 송금하고 이 가운데 일부가 포르쉐 등 고급 승용차 구입에 쓰인 점은 여당 의원들도 문제로 지적했습니다. 20대 학생한테 그런 고액의 승용차를 턱턱 사준다는 게 받아들이기가 어렵거든요. 수고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조 후보자는 연구비 부정 사용과 허위 출장 보고서 제출 의혹에 대해서는 사실이 아니라고 답했습니다. TV조선 서주민입니다. 하노이 미북 정상회담 닷새 전에 일어난 스페인 주재 북한 대사관 침입 사건을 두고 북한 공작원이 한 짓이다 또는 미국 CIA가 뒤에 있다는 등 여러 소문이 돌았습니다. 그런데 반북한 활동단체인 자유조선이 우리가 한 일이라고 밝히고 나섰습니다. 스페인 법원도 침입 과정을 자세히 밝혔는데 그 내용이 영화 못지않게 흥미롭고 시사하는 바가 많습니다. 먼저 유혜림 기자 보도 보시겠습니다. 반북단체 자유조선은 홈페이지에 지난달 22일 일어난 스페인 주재 북한 대사관 침입 사건에 대한 글을 올렸습니다. 자유조선은 우리가 대사관의 긴급 상황에 대응했다며 다른 정보는 개입하지 않았고 하노이 정상회담과도 관련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스페인 고등법원도 난입 과정을 공개했습니다. 대사관 침입자는 모두 10명으로 한국과 미국, 멕시코 국적자라고 밝혔습니다. 멕시코 국적인 아드리안 홍창의 주도로 대사관 안에 머물며 북한 경제 참사를 결박하고 탈북을 권유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스페인 당국은 침입자들이 포르투갈을 거쳐 미국으로 입국한 뒤 훔친 자료를 미 연방수사국 FBI에 건넸다고 밝혔습니다. 홍창은 해외 교포로 관련 단체 링크를 설립해 미국, 중국 등을 오가며 북한 인권 활동을 해왔습니다. 미 국무부는 우리와 무관한 일이라고 밝혔습니다. The United States government had nothing to do with this. Thank you. All right. 스페인 당국은 상해와 협박, 강도 혐의로 홍창 등 2명에 대해 국제 체포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미국이 범죄자 인도 요청에 응할지는 미지수지만 스페인에 인도될 경우 최대 징역 28년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TV조선 유혜림입니다. 자, 의문이 많죠. 스페인 법원과 언론에 공개된 수사 보고서를 보면요.
자유조선 관련자 10명이 마치 영화처럼 스페인 대사관에 가짜 총기와 칼, 수갑을 들고 침입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자유조선 측은 침입이나 습격이 아니라 초대받은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어서 아직도 여러 가지 궁금한 점들이 많습니다. 당시 상황은 이태영 기자가 다시 구성해봤습니다. 지난달 20일 스페인 마드리드 외곽 아라바카에 있는 북한 대사관. 한국과 미국, 멕시코 국적자 등 10명의 침입자가 대사관 앞으로 모였습니다. 사건을 주도한 홍창이 가짜 회사와 이름이 적힌 명함을 들고 소윤석 경제참사를 만나러 왔다며 부주의를 틈타 다른 9명까지 출입시킵니다. 대사관에 침입한 이들은 군용칼, 모형권총 등을 들고 직원들을 협박했다고 26일 스페인 고등법원이 밝혔습니다. 침입자들이 머무는 동안 탈출한 대사관 여직원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했는데 홍창이 대사관 직원처럼 김정은 배지를 단 복장으로 나서 문제가 생기면 신고하겠다며 돌려보낸 것으로 전해집니다. 이들은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휴대전화 등을 강탈한 뒤 5시간 만에 대사관 차량 3대를 이용해 현장을 빠져나갔고 4개조로 나뉘어 포르투갈에서 다시 모였다고 스페인 법원이 설명했습니다. 자유조선 측은 이번 일은 습격이 아니었다며 우리는 대사관의 초대를 받았으며 억압되거나 맞은 사람도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이태용입니다. 자유조선은 북한 대사관에서 컴퓨터와 이 USB 등을 탈취했고 일부 내용은 미국 FBI에도 제공했다고 밝혔습니다. 뭘 가져와서 공유했는지 정말 궁금해지는데 태영호 전 공사에게 물어봤더니 북한이 해외 공관과 비밀스런 교신을 할 때 사용하는 암호 해독 컴퓨터를 가지고 나왔을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 건지 백대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태영호 전 주 영국 북한공사는 자유조선이 핵심 자료가 담긴 USB와 함께 북한의 암호 해독 컴퓨터를 탈취했을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태전공사는 이 컴퓨터가 항일 빨치산식 암호 기술이 담겨 있어 잠재적 가치가 매우 큰 사람 목숨보다 귀중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만약 미 FBI에 넘어갔다면 평양과 모든 북한 공간 사이에 암호 통신은 불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지난 수십 년 동안에 북한의 해외 공작 활동, 탈법 비리, 온갖 그 비리 저지르는 것들이 전부 다 백일안에 드러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자유조선은 잠재 가치가 큰 것은 FBI의 요청에 따라 공유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미 국무부는 미국과 무관하다고 했지만 FBI는 확인도 부인도 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낙서와 같은 1차원적인 단계를 넘어서 북한 정권에게 심대한 타격을 주는 공작들을 앞으로 활발하게 벌려나갈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주 스페인 북한 대사관이 자유조선의 암호화폐에 손을 대 보복한 것이란 분석도 있습니다. 일각에선 자유조선이 초대받았다고 주장하는 만큼 대사관 내 동조자 가능성도 제기하고 있습니다. TV조선 백대호입니다. 그런데 아버지 김정남이 북한에 의해 독살된 뒤에 종적을 감췄던 김한솔이 현재 미국에 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이모인 고용숙도 머지않은 곳에서 미국 정부의 보호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뉴스는 강상구 기자가 준비했습니다. 자유조선의 지도자로 알려진 에드리언 홍과 잘 아는 사이인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가 암살된 김정남의 아들 김한솔이 현재 미국에 있다고 전했습니다. 박 대표는 지난해 6월 미국에서 에드리언 홍을 만났을 때 김한솔의 소재를 들었다고 말했습니다. 당시 에드리언 홍은 CIA와 FBI 관계자와 함께 있었습니다. 미국 정보당국으로부터 한솔이가 미국에 와서 살고 있다, 그런 얘기 들었습니다. 천리마 민방위가 김한솔을 구출했고 네덜란드를 거쳐 미국으로 데려왔다고 들었다는 겁니다. 김한솔은 현재 김정은 위원장의 이모인 고용숙의 집에서 멀지 않은 곳에 있다면서도 더 상세한 정보는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박 대표는 CIA가 김한솔을 구출하기 위해 천리마 민방위를 만들었고 이 과정에서 1000명 이상의 탈북자를 구출한 링크라는 단체의 공동 설립자인 에드리언 홍과 연결됐다고 전했습니다. 다만 천리마 민방위는 이후 북한 망명정부 수립으로 목표를 수정했고 이름도 자유조선으로 바꿨습니다. TV조선 강상구입니다. 자, 국가정보원 1차장을 지내시고 지금 경기도 교수로 있는 남주홍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자,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자, 교수님도 뭐 해외 파트에서 일을 많이 하셨으니까 좀 짐작하시는 바가 있었을 텐데 이 자유조선이라는 게 이제 북한도 대단히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을 것 같은데 어떤 조직이라고 보고? 단순한 개별적인 행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자생적 조직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행동이 체계적이고 조직적이어서 상당한 후원 세력이 있지 않나 하는 판단이 듭니다. 즉 과거에 볼 수 없는 백주의 해외 공간에 침입을 해서 그건 뭐 굉장히 자료를 탈취했다는 중요한 것은 일이죠. 보통 그 담대한 기술이 아니고 이 정도 행동이 나와서 국제사회에 큰 에피소드를 제공할 정도면은 뒤에서 뭔가 강한 커넥션이 있지 않는가 하는 판단이 듭니다. 미국 정부는 공식적으로 우리와는 관계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그건 어떻게 보십니까? 그대로 믿어야죠. 그대로 믿는데 지금 이 천리만 민방위 즉 자유조선이 가지고 있는 자금 혹은 기술 혹은 이동수단 및 안전망 네트워크를 봤을 때는 이것은 상당한 조직의 그 노하우가 버텨지지 않고서는 쉽지 않은 행동인데 지금 대놓고 우리가 했다고 발표를 하고 또 FBI하고 협조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스페인 정부에서도 사실상 그것을 인정을 해버렸기 때문에 이것은 앞으로 상당히 길게 갈 수 있는 사건 사고에 해당된다고 봅니다. 자, 조금 전에 김한솔이 미국에 있다 이런 이제 얘기가 있어요. 이건 어쨌든 미국 정부의 보호 아래에 있다라는 것과 마찬가지인데 그러니까 자유조선이 미국과 연계가 있다고 보고 김한솔이 미국에 있다면 역시 자유조선이 김한솔을 중심으로 일단 반북한 전선을 구축하려고 하는 것 아니냐라는 분석도 할 수가 있겠는데 그렇게 보십니까? 지금 우리가 전체적인 그 과거의 경험을 보면은 약 20년 전에 주 이집트 대사, 북한 대사 장승길이 미국으로 방문했습니다. 지금 작년 11월 말에 주 이태리 대사 대리인 조성길이 지금 잠적 중인데 저희가 짐작하기로는 상당한 정보기관의 보호 아래 있다입니다. 자, 이것은 뭘 말하는가? 결국은 김한솔의 신변을 보호하고 책임져서 앞으로의 활동 영역을 확장하려면은 상당히 이 자유조선 측에서 또 이번에 자유조선에 활동한 사람들의 대부분의 거주지가 미국이에요. 따라서 김한솔이 지금 미국에 보호하고 있다 하는 보도가 나온 것을 보면 이것은 전혀 신빙성이 없다고 말할 수는 없고 단지 이걸 뭘 의미하냐면 망명정부를 수립한다는 표현이 나온 걸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뭘 의미하냐면은 과거의 탈북단체가 이 정도로 강하게 나가지는 않았는데 북한 내부 상황이 지금 매우 심각하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습니다. 장성택 처형 이후에 북한의 지금 당정군 관계가 예전 같지도 않고 특히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에 상당히 그 군부의 강경파와 또 일반적인 관료층 사이에 불평 불만이 광범위하게 지금 확산되고 있는 게 대북 제재에 견딜 수 없는 상황까지 와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자유조선이 실체를 조금씩 드러내는 것이 이런 북한 말씀하신 북한 내부 사정과도 관련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북한 내부 사정이 심각할수록 자유조선의 활동 영역은 확대가 되고 공개가 되고 그리고 후원 세력이 등장할 가능성이 높은데 그 와중에 지금 CIA, FBI 얘기가 나오는 거 보니까 뭔가 앞으로 예측되는 상황이 대충 우리가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조금 더 구체적인 얘기입니다만 앞서 저희가 이제 스페인 북한 대사관 침입한 걸 두고 뭐 여러 가지 스페인 법원의 해석도 있고 미국 정부의 얘기도 있는데 어떻습니까? 이게 지금 하노이 회담 며칠 전이었고 또 본인들이 이렇게 대담한 행동을 했을 때는 무슨 이유가 있을 텐데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핵 가지고 직접적인 하노이 회담하고는 관련이 없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과거 스페인 주재 대사였던 김혁철이 이번에 하노이 회담에 주역으로 등장한 것이 우선 관련이 있고 두 번째는 지금 북한 외교관들에게 제대로 활동비가 지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심각한 외환난으로 인해서 지금 북한이 가지고 있는 고질적인 3대 난이 있거든요. 외환난, 에너지난, 그리고 식량난인데 이게 대북 제재 이후에 너무 심각해져 가지고서 특히 외교 활동이 아주 어려운 상황에서 스페인을 지목했다는 것은 김혁철과 관계가 있고 그리고 하노이 회담이 직접적인 관련은 없지만 아무래도 상당히 심리적인 위축 현상, 북한 내부의 동요 현상이 앞으로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노이 회담을 결렬됐다고 처음에는 인정 안 하다가 나중에 정보 보안 유지가 안 되기 때문에 북한 내부에서 또 공개를 했잖아요. 같은 논리입니다. 이게 지금 북한이 이례적으로 침묵을 지키고 있거든요. 스페인 사건에 대해서.
이게 과연 보안 유지가 되겠는가? 상당히 어려운 문제에 처할 겁니다. 김혁철이 스페인 대사 출신이었으니까 대사를 하노이 회담과 김혁철과 이 자유조선의 침입이 확실치 않습니다만 뭔가 관련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간접적인 연계 가능성을 우리가 추측해 볼 수는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단정할 수는 없겠죠. 교수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경기도 용인의 한 대형 쇼핑몰 신축 공사장에서 큰 화재가 났습니다. 불을 피하다 한 명이 추락해 중상을 입었고 12명이 다쳤습니다. 현장에 취재 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자, 신준명 기자, 불길은 모두 잡혔습니까? 네, 한때 건물을 뒤덮었던 불은 보시는 것처럼 지금은 완전히 꺼졌습니다. 하지만 불이 꺼진 지 3시간이 지난 지금도 현장엔 매캐한 냄새가 여전합니다. 소방대원들은 사고 현장을 수습하고 있습니다. 불은 오늘 오후 4시 30분쯤 시작됐습니다. 불이 난 건물에선 새카만 연기가 쉬지 않고 뿜어져 나왔습니다. 신축 공사 중이던 22층짜리 대형 쇼핑몰 4층에서 불이 난 것으로 추정됩니다. 소방당국은 대응 2단계를 발령하고 소방 인력 188명과 소방차 74대 등을 동원했습니다. 불길은 1시간 30여 분 만인 오후 6시쯤 완전히 잡혔습니다. 이 불로 현장에서 일하던 13명이 다쳤습니다. 이 가운데 1명은 비상 엘리베이터에서 뛰어내리다 중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소방당국은 용접 작업 중 튄 불꽃이 자재에 옮겨붙어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화면을 보니 사고 현장 인근에 아파트들이 많은 것 같은데 시민들은 괜찮습니까? 네, 신축 공사장 건물 뒤쪽엔 아파트가 밀집해 있습니다. 다행히 불이 번지지는 않았지만 시커먼 연기가 아파트를 덮쳤습니다. 해가 지지 않았는데도 쉴 새 없이 뿜어져 나온 연기로 해가 완전히 가려질 정도였습니다. 일부 목격자들은 폭발음이 들리기도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불이 난 공사장 바로 앞엔 신분당선 성복역이 있는데요. 안전을 위해 성복역 출입구 5개 가운데 2개가 한때 폐쇄됐습니다. 또 경찰이 차량 통행을 통제하면서 일대 교통이 완전히 마비돼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지금까지 용인시 화재 현장에서 TV조선 신준명입니다. 네, 서울 이태원 도로에서 $100짜리 지폐 수십 장이 뿌려져 이를 주우려는 사람들로 이 일대가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돈 주인의 실수였는데 아직까지 $1,700를 찾지 못했습니다. 최민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 이태원의 한 도로. 지폐가 바람에 흩날리기 시작하고 한 남성이 돈을 줍기 시작하더니 주변 사람들도 달리는 차량을 피해 지폐를 쫓아갑니다. 차가 지나가는데 그냥 돈이 그냥 공중으로 솟았어요. 분수처럼. 저도 가서 한 4장 주웠는데 100불짜리 진짜더라고요. 모두 빳빳한 $100짜리 지폐로 $6,700였습니다. 돈 주인인 사우디아라비아 대사관 직원 A씨의 실수로 빚어진 일입니다. A씨는 근처에 있는 세탁소를 방문했는데 일을 마치고 나온 뒤 자신의 차 지붕 위에 돈 봉투를 올려놓은 채 출발한 겁니다. 처음에 이제 여기 차를 대고서 아마 은행에서 돈을 찾아왔나 봐. 그리고 봉투를 아마 차에 위에다 놨나 봐. 차가 이태원역 근처를 지날 때쯤 돈 봉투 입구가 열리면서 일대에 돈벼락이 쏟아진 겁니다. 다급한 A씨는 경찰에 잃어버린 돈을 찾아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돈이 날리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회수에 나섰지만 여전히 $100 지폐 17장을 찾지 못했습니다. 경찰은 주워간 돈을 가까운 경찰서로 돌려줄 것을 당부하면서 CCTV를 토대로 탐문 수사도 하고 있습니다. TV조선 최민식입니다. 전자발찌를 끊고 달아난 아동 성범죄자가 시내버스를 탔다가 붙잡혔습니다. 수배 전단에서 본 얼굴을 기억한 운전기사가 알아채고는 침착하게 대응해서 검거를 도왔습니다. 주원진 기자입니다. 검은색 외투를 입은 남성이 시내버스에 오릅니다. 버스 운전기사가 곁눈질로 남성을 살핍니다. 버스가 잠시 멈출 때 휴대폰으로 동료 기사들의 대화방에 몰래 메시지를 보냅니다. 시내버스는 5km를 더 달렸고 신고 9분 만에 버스 정류장에서 기다리던 경찰관들이 이 남성을 붙잡습니다.
지난 8일 전자반지를 끊고 잠적한 61살 신모 씨입니다. 버스 운전기사 A씨가 수배 전단에서 본 신 씨의 얼굴을 단숨에 알아챘습니다. 신 씨는 검거 당시 흉기도 지니고 있었지만 A씨가 신 씨가 앉아있는 자리까지 정확하게 경찰에 전달하는 바람에 다른 승객의 피해 없이 잡을 수 있었습니다. 저희도 이제 들어가기 전에 인상착의를 좀 숙지를 한 다음에 이제 무전에서 버스 기사님 뒤에 4번째 자리라고 해가지고 A씨는 달아난 신 씨가 또 다른 성범죄를 저지르지 않게 해야 한다는 생각에 주저없이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저도 뭐 딸 키우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좀 성범죄라고 하니까 저는 뭐 그런 어떤 뭐 두려움이나 뭐 망설임이나 그런 건 없었고 생각 없이 그냥 했던 것 같아요. 경찰은 지혜로운 대응으로 수배 번 검거를 도운 A씨에게 감사장을 전달했습니다. TV조선 주원진입니다. 얼마 전 51억 원에 낙찰된 전두환 전 대통령 자택의 공매 절차가 중단됐습니다. 전 대통령 부인 이순자 씨 등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을 수 있다는 주장을 법원이 받아들인 겁니다. 윤수영 기자입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의 서울 연희동 자택입니다. 1,000억 원이 넘는 미납 추징금을 받아내기 위해 검찰이 공매 절차에 넘겨 최근 51억여 원에 낙찰됐습니다. 하지만 전 대통령 측은 당사자가 아닌 이순자 씨 등 명의로 된 재산을 환수 대상으로 보는 건 위법이라며 공매 처분 취소 소송과 함께 효력 정지를 신청했습니다. 법원은 이 씨 등이 주장한 효력 정지 신청을 오늘 받아들였습니다. 공매 처분으로 신청인들에게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그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고 판단한 겁니다. 전 대통령은 1997년 대법원에서 무기징역과 추징금 2,205억 원이 확정됐지만 절반 가까운 1,030억 원을 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번 법원의 결정은 행정소송이 진행 중인 만큼 최종 선고 결과를 지켜보자는 취지여서 선고 후 15일이 지나면 다시 공매 절차가 재개될 수 있습니다. 공매 절차를 맡은 한국자산관리공사와 낙찰자 모두 잔금 납입 등 남은 절차만 일시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윤수영입니다. 환경부 블랙리스트를 수사 중인 검찰이 자원순환기업 대표이사를 소환했습니다. 이 사람은 지난해 환경부 산하기관인 환경공단 감사 공모에서 청와대가 낙점한 것으로 알려진 그 인물입니다. 하지만 이 서류에서 탈락한 뒤에는 환경부 영향력 아래에 있는 업체 대표 자리에 앉았습니다. 검찰은 여기에도 청와대 입김이 작용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백연상 기자입니다. 환경부 산하기관이 출자한 한 자원순환기업의 대표이사 박모 씨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채 검찰 청사를 나섭니다. 사장님, 사장 자리 누가 추천했습니까? 박 씨는 지난해 환경부 산하기관인 한국환경공단 상임감사 공모에서 청와대가 낙점했다는 의혹을 받아온 인물입니다. 당시 박 씨가 서류 전형에서 탈락하자 최종 면접까지 진행된 공모 절차는 돌연 취소됐고 청와대 신미숙 균형인사비서관이 환경부 관계자들을 질책한 사실이 검찰 조사에서 드러났습니다. 그런데 박 씨는 3개월 뒤 환경부 산하기관이 출자한 기업 대표이사에 오릅니다. 폐기물 자원화 사업을 하는 업체로 3명의 전임 대표이사 모두 소위 환경통이었습니다. 그러나 박 대표는 신문사 관리직 출신입니다. 검찰은 비전문가인 박 씨가 해당 업체 대표에 오른 건 청와대 입김이 작용했을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청와대가 환경부를 통해 박 씨를 추천하고 해당 업체 이사회가 선임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검찰은 박 씨를 소환해 9시간에 걸쳐 환경공단 감사 공모에 지원하고 자원순환업체 대표에 선임된 경위를 집중 조사했습니다. TV조선 백연상입니다. KT 채용 비리를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부정 채용 사례를 3건 더 확인했습니다. 2012년 공개 채용에서 김성태 의원 딸을 포함해 모두 9명이 부정 입사한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서유열 전 KT 사장은 부정 채용을 지시한 혐의 등으로 오늘 구속됐습니다. 이재준 기자입니다. 서유열 전 KT 홈 고객 부문 사장이 구속 수감됐습니다. 증거인멸과 도망할 우려가 있다는 판단이 작용됐습니다. 실질 심사 뒤에도 표정이 어두웠습니다. 김성태 의원 딸 부정 채용에 관여하셨습니까?
서 전 사장은 김성태 의원 딸 등이 포함된 명단을 이미 구속된 김 전 인재개발실장에게 줘 합격시키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한편 검찰은 2012년 채용 과정에서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 딸 등 모두 9건의 부정 입사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검찰은 어떤 유력 인사가 배후에 있는지 밝히지 않았지만 차관급인 민간협의체 사무총장 정모 씨의 딸 등이 검증 대상에 오른 것으로 전해집니다. 앞서 검찰은 KT 본사 압수수색과 당시 인사 결재라인 소환 조사 등을 통해 서 전 사장이 관여한 부정 채용만 6명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검찰 수사가 KT 채용 비리 전반으로 확대되면서 수사의 초점도 채용 청탁 경로로 맞춰지고 있습니다. 당시 KT 수장이던 이석채 전 회장의 소환 조사도 조만간 이뤄질 전망입니다. 검찰은 또 부정 채용에 연루된 유력 인사들의 소환도 저울질하고 있습니다. TV조선 이재중입니다. 예, 다음 뉴스입니다. 피우진 국가보훈처장이 약산 김원봉 선생의 독립유공자 서훈 가능성을 언급했고 보훈처가 실제로 법률 검토까지 했던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법률 검토 결과에 대해서는 알려진 게 없었는데 정부 법무공단이 보훈처에 보낸 회신을 TV조선이 단독으로 입수했습니다. 결론은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미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부 법무공단이 작년 12월 국가보훈처에 보낸 김원봉 서훈 법률검토 결과입니다. 김원봉은 해방 이후 한반도 분단 과정에서 북한 정권 수립에 찬동하는 입장에서 월북했고 이후 북한에서 고위직으로 활동하다 사망했다면서도 서훈이 상훈법 위반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국가 안전에 관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형을 받은 경우나 적대 지역으로 도피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려워 서훈 취소 사유를 규정한 상훈법 8조 2항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설명입니다. 월북해서 김일성 밑에서 장관을 지낸 사람에게 훈장을 준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정부 법무공단은 보훈처가 재량적으로 판단해 김원봉에 대한 서훈 추천 여부를 결정하면 된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다만 서훈 추천이 서훈의 영예성을 저해하지 않아야 한다고 단서를 달았습니다. 보훈처는 다음 달 1일 김원봉 학술 토론회를 열고 서훈 논의를 이어갑니다. TV조선 이미지입니다. 피우진 처장이 김원봉 선생에 대한 서훈 가능성을 언급한 것도 바로 이런 분위기 때문인 것으로 짐작이 되죠. 법률적 검토를 하면서 여론의 추이를 보겠다는 것인데 야당은 오늘 집중적으로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쿼더 유공자라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오늘의 포커스는 김원봉, 서훈 파문에 맞췄습니다. 너 뭐하는 놈이야? 나 밀양 사람 김원봉이요. 당시 문재인 대통령은 영화를 보고 최고급 독립유공자 훈장을 달아드리고 싶다고 했습니다. 4년 전 말이 현실이 되는 걸까요? 가능성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가능성은 있습니다. 야당 의원들은 너도나도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김원봉이 누구인지 잘 아실 겁니다. 뼛속까지 북한 공산주의자입니다. 독립운동하다가 전향한 친일파 독립유공자로 인정을 해 주실 건지. 공산 세력은 증송하고 자유 세력이 모욕받는 그 역사 전쟁의 중심에 문재인 정부가. 바른미래당은 문재인 정부가 코드 인사도 모자라 코드 유공자를 찾아 나섰다고 했습니다. 1948년 월북해 국가검열상과 노동상, 57년에는 최고인민회의 상임 및 부위원장을 지낸 김원봉, 1954년 1월 어마어마한 간첩단 체포, 김원봉이 직접 지휘했다는 기사가 대서특필됐습니다. 간첩을 난파해 경제혼란과 선거방해를 꾀했다는 게 경찰 수사 발표입니다. 하지만 보훈처는 아랑곳하지 않는 분위기입니다. 북한 정권 수립에 직접 기여하지 않아야 한다는 심사 기준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말 서훈이 가능한지 법률 검토를 의뢰했고 이행 계획도 세웠습니다. 전 정권에서 제대로 정립하지 못한 기준을 새로 세우기 위한 우리가 연구 용역을 실시했고.
피우진 처장은 북한 정권 기여와 독립운동은 별개라는 취지의 발언도 했죠. 북한의 정권에 기여했다고 해서 검토를 하지 말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김원봉 띄우기는 곳곳에서 포착됩니다. 보훈처는 다음 달 1일 김원봉 학술 토론회를 개최하고 한 지상파 방송은 김원봉을 주인공으로 한 드라마를 오는 5월 방영할 예정입니다. 독립운동가를 사상범으로 몰아 탄압했습니다. 여기서 빨갱이라는 말도 생겨났습니다. 독립운동가들의 숨은 업적을 발굴하고 평가하는 건 후손들의 당연한 숙제입니다. 하지만 북한 정권의 1등 공신, 또 대한민국의 적대 행위를 했던 사람들까지 대한민국 정부의 이름으로 서훈한다면 훗날 어떤 역사적 평가를 받게 될까요? 뉴스나인 포커스였습니다. 나는 오늘 일찍이 안 하던 짓을 하게 됐습니다. 20년 전에 진 말빚 때문입니다. 사람은 자기가 한 말에 책임을 져야 합니다. 사람만이 책임을 질 줄 압니다. 법정 스님이 꼭 한 번 결혼 주례를 서면서 했던 말씀입니다. 스님은 주례 부탁을 받을 때마다 나는 주례 면허증이 없는 사람이라며 거절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20년 전 지나가는 말로 무심코 했던 약속, 그때 진 말빚을 갚느라 안 하던 일을 하게 됐습니다. 스님은 유언에서 내 이름으로 낸 모든 책을 더 이상 찍지 말라고 당부했습니다. 그동안 풀어놓은 말빚을 다음 생에 가져가지 않으려는 뜻이라고 했죠. 그런데 세상에 지는 빚이 어디 말빚뿐이겠습니까? 모진 글로 남의 가슴에 못 박는 글빚, 어긋난 행실로 쌓은 위선의 빚, 그런 모든 빚이 대추나무에 연 걸리듯 드러나는 곳이 인사청문회장입니다. 진심으로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제가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습니다. 전혀 그런 개념 없이 이렇게 살아왔었는데 정말 죄송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사흘째 진행되고 있는 장관 인사청문회는 차라리 사과청문회라고 하는 게 나을 듯합니다. 투기성 다주택 투자를 한 후보자는 20번, 인성을 의심케 하는 막말 행진을 벌였던 후보자는 18번이나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하지만 법정 스님처럼 그동안 진 빚에 책임을 지는 후보자는 이번에도 역시 없었습니다. 통일부 장관 후보자는 예전 북한 관련 발언들을 뒤집으면서 학자의 입장은 진화한다고 해서 말빚만 하나 더 쌓았습니다. 훗날 장관직에서 물러나서 다시 학자로 돌아가면 이 말빚이 또 발목을 잡을지 모를 일이죠. 청와대는 청문회에 앞서 제기된 여러 의혹과 흠결들이 모두 사전에 체크된 내용이라고 했습니다. 누가 뭐라고 하든 임명을 밀어붙이겠다는 얘기나 다름없게 들립니다. 그래서 후보자들도 청문회를 단 하루만 버티면 되는 요식 절차점으로 여기는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2년 전 미국 인사청문회 한 장면 돌아보겠습니다. He or she must be willing to tell the president no if he or they overreach. He or she cannot be a mere rubber stamp. 우리도 이런 후보자 발언 한번 듣고 싶습니다. 3월 27일 앵커의 시선은 사과 청문회였습니다. 네, 내일도 큰 일교차 생각하셔서 의상 선택하셔야겠습니다. 또 오늘 기온보다는 3, 4도 정도 내려가 아침엔 좀 더 쌀쌀한데요. 평년보다는 높은 기온이라 낮엔 또 꽤 포근합니다. 수도권 영서, 충청, 호남 이 서쪽 지역으로는 미세먼지 농도 나쁨 단계 예상된다는 점 참고하시고요. 강원 영동 지역은 밤사이 눈이 오는데 최고 5cm까지 쌓일 수 있습니다.
내일 오전까지 동해안 쪽에 비가 좀 더 오겠고요. 대체로 구름만 많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 서울 5도, 청주 8도, 광주 9도로 시작을 하겠고요. 낮 최고 기온은 오늘보다 좀 더 내려가면서 서울이 14도, 대구 17도, 부산 16도 예상되고 있습니다. 주말에는 비 예보가 있는데요. 오후에 전국 곳곳에 지날 것으로 예상되고요. 일요일에는 서울의 낮 기온이 10도, 아침 기온이 2도까지 내려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예, 수요일 뉴스9은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